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셨나요?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죠.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는데 오히려 금값은 고점에서 쭉 빠졌습니다. 보통 금리 내리면 금값에는 좋은 소식인데 말이죠. 진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금값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연준 결정의 속내는 뭐였는지,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또 금값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뭔지 좀 깊이 파고들어보죠. 특히 오늘 연준 발표에서 고용은 살려야겠는데 물가도 걱정된다, 이 딜레마가 드러났잖아요. 이게 금값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연준 결정 내용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이건 뭐 시장이 대체로 다 예상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수치 자체는 예상대로였어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표결 결과인데요. 단 한 명 빼고는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그 한 명 반대한 위원은 자료 보니까 0.5%포인트, 그러니까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했더라고요.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경계를 부양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내리자고 한 사람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연준이 점도표도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 올해 안에 2번 정도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 기존 전망보다는 좀 빨라진 거긴 한데 시장이 기대했던 내년 인하 폭에는 살짝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인정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약해지는 건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올렸다, 이거잖아요. 특히 그 근원 PC,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그 물가지표 전망치를 올렸다는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부담스럽다, 이런 신호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연준이 고용 안정하고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 인하를 위험 관리 차원, 영어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더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금리는 내리면서도 그 시중에 돈 푸는 걸 다시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그건 계속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미묘하게 긴축적인 효과는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장 반응이 정말 롤러코스터였어요. 금값이 장중에 온스당 3,743달러, 그 근처까지 막 치솟아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나 했는데 파월 회장 발언 딱 나오고 나서 그냥 급락해서 3,640달러 선까지 확 밀렸잖아요. 네, 맞아요. 달러도 그랬죠. 연준 발표 직후에는 막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확 강하게 반등했고요. S&P 500 지수도 뭐 엄청나게 오르내렸습니다. 변동성이 컸죠. 그러니까요. 금리를 내렸는데 금값이 이렇게 급락한 거, 자료들 보니까 몇 가지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또 언제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망하거나 좀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일단 수익 실현하자, 이러면서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월가의 그 베테랑 금속 트레이더 타이온 같은 분이 이런 해석을 내놨죠.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였군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그 로보티그레 같은 분석가가 지적한 건데, 시장의 아주 초반 반응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직접 판단해서 거래하기보다는 미리 짜놓은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알고리즘 매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기계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반의 하락이 반드시 금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나 장기 전망을 반영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죠. 일종의 기계적인 매도세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월의 말 한마디랑 알고리즘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출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 너머에 있는 금값의 진짜 방향을 알려면 역시 더 큰 그림을 봐야겠죠? 그 근본적인 동력들이요. 방금 얘기 나온 금리부터 시작해서요. 네,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금리 하락은 금값에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금은 이자가 안 붙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덜 부담스럽거든요.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이 장기적으로는 금값을 지지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김영익 교수님 같은 분도 최근 금값 상승 배경에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다고 지적하셨고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명목 금리만 볼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실질 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앞으로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사이에서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금리를 내릴지 이게 아직 불확실하다는 게 변수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 연준의 행보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끈질기다, 혹은 노동시장이 갑자기 다시 좋아진다, 이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방향을 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값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고요. 자,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달러로 넘어가 보죠. 연준 결정이 달러 가치에 바로 영향을 주고 또 달러는 전통적으로 금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번 금리 인하가 달러를 약하게 만들고 그게 금값을 밀어 올릴 거다. 이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달러가 약해질 수 있고, 이건 달러로 표시되는 금에는 호재가 되는 거죠. 코메르츠 방크 같은 기관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추세가 결국 달러를 약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유럽이나 일본보다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꼽혔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실제 움직임은 또 달랐어요. 달러가 발표 직후에 잠깐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강하게 반등했단 말이죠.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이라서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죠. 그렇군요. 또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결국에는 돈을 풀 거다, 이런 예상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 환율이라는 게 정말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요. 단순히 금리 하나만 가지고 방향을 딱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나 달러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 변수들 말고 최근 몇 년간 금값을 움직인 또 다른 큰 축이 있었잖아요. 바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하고 또 지정학적 불안. 이 요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터키 같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중심이 돼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가 몇 년간 아주 뚜렷했거든요. 안전자산 확보 차원도 있고 달러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이 또 부각되기도 했고요. 이 두 가지가 최근 금값 상승을 아주 강력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흐름에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EBC 자료 같은 걸 보면 최근에 터키나 인도 같은 일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속도가 이전보다 좀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하거든요. 지정학적 긴장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좀 완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럼 만약에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약해진다면 금값의 주요 지지 기반 하나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주목해야 할 또 반대 신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 외 자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국이 금 수입이나 수출 관련 규제를 좀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폴란드는 중앙은행의 금 보유 목표치를 기존 20%에서 30%로 확 늘렸습니다. 와, 30%나요? 네. 그리고 홍콩은 금 저장 시설을 늘리고 중국 본토랑 연계를 강화하면서 심지어 금을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해요. 금을 토큰화 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있죠. 거기도 금 관련 투자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탈달러화 또는 자산 다변화라는 큰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우려했던 바로 그 문제, 인플레이션이요. 파월은 관세 같은 요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단순히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이 끈적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야말로 금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거나 노동시장은 약해지는데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자료 속에 그 로보티그레 같은 분석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의 금액에는 아주 유리했다고 강조하거든요. 왜 그렇죠? 물가 상승을 피하려는, 그러니까 해자려는 수요하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심리가 동시에 금값을 밀어 올리기 때문이죠. 아, 양쪽에서 다 수요가 몰리는 거군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김영익 교수님 모델처럼 현재 금값이 좀 고평가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과매수 상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옥몬트 리서치 같은 데서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정부 부채 문제, 또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의 탈달러화 움직임, 그리고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금의 장기적인 가치를 계속 지지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EBC 자료에서도 이런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부채 문제, 탈달러화 추세 같은 걸 장기 강세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신호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전문가들은 금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전망이 꽤 엇갈리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시각이 보이네요. 네, 단기 조정 가능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과매수 상태이고 옥몬트 리서치, 일부 모델상으로는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었다. 김영익 교수, 이런 분석이 근거가 되고요. 최근에 워낙 급등했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건전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죠. EBC 분석가나 타여온 같은 분들이요. 아까 타여형이 지지선 얘기도 했었죠. 네, 온스당 3,550달러 선을 좀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EBC 분석가는 연말까지 온스당 2,8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전망이죠. 와, 2,800달러면 지금보다 꽤 많이 내려가는 건데요. 하지만 또 장기 전망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훨씬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아요. 특히 그 신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전망이 아주 눈에 띄던데요. 그렇습니다. 건들락은 연내 온스당 4,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가격에서도 한 7%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투자 포트폴리오의 25%를 금에 넣는 것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추천을 했죠. 이건 뭐 아주 강한 강세 전망입니다. 25%면 정말 큰 비중인데요. 네, 다른 기관들도 비슷해요. 도이체방크는 내년에 4,000달러 예상했고요. 귀금속 컨설팅 업체인 메탈스 포커스는 올해 연말에 3,800달러, 내년에는 4,000달러 돌파를 전망했습니다. 옥몬트 리서치는 내년에 4,200달러 이상까지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조금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정치적인 압력 같은 걸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오면 5,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기 강세 전망의 근거는 결국 아까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군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잠재적인 달러 약세,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수요 같은 것들 말이죠. 네, 바로 그 구조적인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금값 상승을 계속 떠받칠 거다 이런 기대감인 거죠.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연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더 큰 흐름을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발표 직후에 금값이 하락한 건 일단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 때문에 앞으로 금리 경로가 좀 불확실해졌고 여기에 실망하거나 불안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혼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 속 많은 전문가들은 금값을 장기적으로 지지하는 근본적인 동력들, 특히 그 끈적한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잠재적인 달러 약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아카디아 이코노믹스 자료에 따르면 금값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금 ETF로는 자금이 계속 순수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건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장기 가치를 보고 계속 사 모으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금의 장기 가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논의의 핵심은 연준이 처한 그 딜레마. 그러니까 고용하고 물가 안정이라는 서로 부딪히는 목표 사이에서 앞으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느냐 아니면 좀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금값의 방향성도 크게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연준의 줄타기가 아슬아슬해질수록 금시장의 변동성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저희는 연준의 결정과 그 파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금의 진짜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동력은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중국의 금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 폴란드의 금 보유 목표 상향, 홍콩의 금 허브 야심, 그리고 여러 중앙은행들의 탈달러 움직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연준의 다음 행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세계 통화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금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재정이 될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